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를 큰 뜻을 품고 공부를 저하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성한당에서 출판한 제3권 4권의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3권을 볼까요? 제3권은 전기 이론, 기초 이론하고 분散전형, 에너지 절약 등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보면은 총론, 전기회로, 전기자기약, 분산형 전원, 에너지 전략, 반송설비, 방범설비, 정보통신설비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그럼 이 많은 분야 3권뿐만 아니라 4권도 있는데 과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을 먼저 이렇게 간파를 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총론은 그냥 일반적으로 B급 되겠죠. 이것도 계산 문항에 관련된 전기 해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에는 조금 비중을 확대했었습니다만 전기 해로 쪽에 계산 문제는 너무나 극명한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한테 불리할 수가 있다 싶어서 이거 전기회로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좀 작게 두세요. C급으로. 이것도 전기자기약도 물론 계략적으로 읽어보세요. 이것도 C급을 주고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분산형 전원 A급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A급을 둘 수 있고 그다음에 반송 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위주로 하는 거죠.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여러 자료가 있는데 거의 다 나머지 거는 이렇게 대충 보시고 핵심적인 거 한 서너 문제, 네 문제 정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안전 장치에 관련된 문항을 좀 보십시오. 방범 설비는 제가 수험자 입장이라면 이게 취사 선정을 한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생략을 딜리트 없앨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정보통신 설비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통신에 대한 PCM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소자. 전자계통에 대한 소자가 문제거든요. 그 소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략적으로 이렇게 3권은 구성되어 있고 알다시피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가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열심히 저하고 공부를 하면은 별 문제 없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관련 문제 위지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할 것인데 거기서 지자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나머지 거는 계략적으로 넘어가세요. 100% 만족할 수는 없다. 학원 측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응용력을 요구를 한다. 시험장에서는 그죠? 어떤 100%딱 이렇게 학교 예비고사 그런 수능 시험처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응용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부하는 방법은 다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의를 듣고 다독을 하고 이 다독을 해서 여기서 요약을 하는데 요약하는 그 기법을 갖다가 여기서 서문에도 프리페이스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마인드 맵을 통해서 자기 응용력을 기르러야 좀 더 확장된 네스프 조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부분도 일부 조금 필요 없는 부분이라기보다도 조금 이렇게 심도가 약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것은 왜 해놨냐 하는 것을 또 역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은 면접시험 대비용입니다. 면접시험 대비용. 그 면접에서 이런 것이 나한테 툭툭툭 물으면은 어차피 1차를 합격하거나 2차의 면접시험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실무적인 내용을 관련된 건축전기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의 기술사 내용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황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자 이렇게 조금 실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합격하고 나면은 이 책을 가지고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엮어진다는 것을 미리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본론 들어가면 이번 책 페이지 보면은 쭉 그 총론에
보면 이게 내용이 보면은 전체 12문제입니다. 12문제인데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페이지를 보면은 4페이지부터 시작되죠. 그죠? 자, 4페이지. 자,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설비의 정의하고 종류, 그다음에 전기설비를 주요 기능별로 말해봐라. 이 문항을 접근할 때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많이 읽어봐라. 이거는 문항을 많이 읽어봐야 돼, 문항을. 자, 이거 봅시다. 전기설비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정의 싹 끄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종류, 이렇게. 그다음에 건축 전기 설비를 주요 기능별, 건축 전기 설비에 대한 주요 기능별.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할 때 이 순서로 작성해야 되겠다. 항상 문항이 나오면은 그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런 순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표현하지 말고 표시를 해놔라. 표시를. 그래야만 답을 쓸 때 당황하지 않는단 말이죠. 당황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략적 읽어보고 맵을 하고 연상을 하고 다시 연결시키고 복습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 봅시다. 전기사업법의 목적, 목적을 이렇게 나름대로 보면은 이 전기사업 목적 및 정의입니다. 정의. 자, 여기서 정의되죠, 그죠? 이렇게 정의다. 여기 책에 보면은 목적도 있고 밑에 보면은 전기설비 정의도 있으니까 이게 왜 목적은 안 물어보지 않았는데 왜 쓰느냐 하면은 이것은 면접 대비 및 여러분들이 좀 더 점수를 더 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 그 다음에 정의, 그죠? 목적이 알다시피 기본 제도를 명확하고 경쟁 촉진한다든지 경쟁 촉진, 또 그러면서 국가적인 경제를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이익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크게 고양시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전기 설비에 대한 정의 한 번 더 써도 상관없어요. 목적을 대부분 다 정의만 쓰지 목적을 안 쓸 거라면 근데 여러분들은 점수 따라가면 이런 거 써줘야 되는 말이죠. 이 자체가 면접 대비형입니다. 왜냐면은 아주 난데없이 이런 거 물어본다는 얘기죠. 난감해요.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정의 봅시다. 이거는 발전 설비라든지 발송, 배전, 이렇게 변전, 배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일반적인 전기 사용 설비에 대한 이렇게 기계라든지 저수 설비라든지 그죠 보안 통신까지의 설비를 말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이걸 나눈 것이 이제 이게 일반용이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이렇게죠. 이렇게 전기 사업용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 개략적인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만의 이런 맵을 통해 가지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맵이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암기력에서 또 연상하고 그다음에 그 연결시키기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자꾸 통해서 서로서 연결을 시켜야만 응용력이 길어집니다. 안 그러고 그냥 책만 보고 그냥 읽으면 학교 하듯이 암기하듯이 하면 이틀째 가면 다 까먹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의 머리라는 것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표. 그림과 표입니다. 그런데 그림과 표로 이거 책에서는 안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을 제 설명을 듣고 그림과 표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맵을 통해서 자꾸 이제 같이 배우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 전기 설비에 대한 종류. 종류란 것이 일반적으로 전기 사업용이 있겠죠, 그죠? 전기 사업용.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일반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용이 있는데, 자가용 자체가 이렇게 600V 초과할 때에 75kg 이상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600V 미만이라도 20kg 초과될 때에 이렇게 다중 설비, 그러니까 영화관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영화진흥법에 의한 건데 단란 주점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약간의 그 오락을 즐길 수 있고 또 상당히 위험한 작업, 갑종 탄광이라든지 화약류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할 때는 요런 20km 초과할 때도 자가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상당히 위험한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20km 이상에 대해서도 자가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해서 전기 설비에 대한 주요 기능별 구분. 자, 기능별 구분해서 대부분 다 보면 아마추어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여러 이야기를 차탄 이야기를 잔뜩 이렇게 자기 알고 있는 특화될 거라고 쓰면 안 된다. 여기서 하는 것은 퉁치는 문제다. 퉁치는 문제. 이것은 아주 퉁치는 문제예요. 퉁치는 문제에서는 나열을 하되 그걸 아주 요약적으로 탁탁탁 해야지, 그죠?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 통신 설비를 하면 정부 통신 설비에 대해서 뭐 개요를 쓰고 이런 거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항목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로 몇 개 돼 있죠? 한 8가지 돼, 8가지. 8가지를 쓰면 된다. 8가지 책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참고해서 쓰면 되는데 이게 시험장에 가서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 이게. 늘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당황해서.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때는 머리글을 이용하자. 머리글. 자, 머리글을 이용해보지, 그죠? 그 수구조, 동반, 정방 이래죠. 자, 수전 설비, 구, 그죠? 군의 배전 설비, 그죠? 그 다음에 수구 예조입니다. 예비 전원 설비. 그 다음에 조명 설비, 동력 설비 이런 식으로 쭉 한 양이죠. 반송 설비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정보 통신, 이런 식으로 머리글 통해 가지고 8개를 쓰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간략하게 한 줄 정도로 이렇게 수전 설비 같으면 수전 설비에 대해서 한 줄 정도로 나열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기록을, 그죠? 자,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요즘 답지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제가 옛날 할 때는 한 20년 전에 할 때는 이렇게 위로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옆면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그죠? 이게 이제 22칸이니까 이거 이렇게 이 칸이 아마 22칸인데, 자, 이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글씨를 좋게 쓰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호감도를 높인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글씨를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수험자들이 40대 또는 30대 중반부터 이렇게 빠른 사람은 30대 초반입니다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60대도 하는 분도 있죠, 그죠? 좋다 이제 갑자기 몇십 년, 30년 이상 이렇게 자기 생활한 그 습성을 바꾼다는 거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점수를 따를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드린 거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별 수전 설비에 대한 건축 전기 설비에 대한 주요 기능별 설명을 하라 하면, 그래서 자 봅시다. 요래 있죠, 그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3번이 아니죠. 3 이렇게 하세요. 꼭 이렇게 하세요. 이게 라인이 세로로 가느다랗게 되어 있고 요 가로도 가느다랗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실수는 되어 있지만 점수로 되어 있죠, 사실은. 그대로 써요. 건축 전기 설비 주요 기능별 설명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 썼잖아요. 3 쓰고 나서 1, 요 밑에다가 이 대각선식으로 썼네. 대각선식으로 이런 식으로 3, 1, 기억 이런 식으로 하고, 그죠? 그래 하기 낫겠죠, 그죠? 그러게 조금 본다리가 난다. 그래서 잘못했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것을 이 옆으로 가는 선, 점선과 이 밑에 있는 점선 사이에 중간에 그걸 띄우라. 왜냐면 자, 수, 전, 설비를 씁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수, 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다 썼다 하더라 나중에 보면은 글이 그래도 좋은 글 나는 보는데 보면 참 뭡니까 보기가 좀 쏙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옆으로 간 행의 중간에 띄우라. 이게 철칙입니다. 그래야 글을 조금 약간 크게 쓰고. 왜냐면 채점자들이 뭡니까 저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이란 말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노안이에요. 그죠? 노안이기 때문에 글이 작으면은 조금 시험적으로 좀 불편할 거다. 불편하면 결국 채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이 될 수가 있죠. 그거 사람은 어차피 심리로 움직이니까 머리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글을 조금 크게 그러면 이 색깔이 중요한데 글씨 색깔은 뭐 검정이나 뭐 청색이나 뭐 되고 그 다음에 필기 도구가 중요한데 필기 도구는 이렇게 뭐 시중에 나는 뭐 이렇게 1.0mm 볼펜을 쓰든가 0.7mm 볼펜을 쓰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볼펜을 써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펄스 펜을 씁니다만 그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좋으냐? 펄스 펜 뭐 청색이라는데 검정색이 있죠, 그죠? 그거는 왜냐면은 이 시각을 이용하는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각. 어차피 기록했잖아요. 기록해놓고 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노랗게 이렇게 요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주황색을 친다든지 이렇게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할 건데 이거 하면 이거 막 흐트러져. 글씨 자체가. 그래서 볼펜을 통해 가지고 막 1.0, 0.7 시중에 뭐 좋은 볼펜이 있더라고. 뭐 한국 펜뿐만 아니라 일본 예제 펜도 많은데 그걸 펜을 갖고 이렇게 하면 잘 흐트러지지 않아요. 글이. 그래서 요게 이제 필요한 것을 나중에 쫙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쓰고 자기가 더 필요하면은 여기서 많이 쓴 것에서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서 200문제다. 막 보통 한 500문제를 갖고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500문제를 하면은 막 1000문제를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그거는 원본을 놔두고 그걸 다시 이제 복사를 잘 입혀가지고 책을 복사하면 그 잘 안 보이는 자기가 쓴 것을 자기가 기록한 것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약집을 다시 만들어갖고 막 서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기법이죠.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걸 그냥 계속 읽어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 특성만 달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료가 무지하게 많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뽑아가지고 뭐 당근화를 만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권, 2권, 3권, 4권인데 여러분들이 당근화를 만드세요. 당근화. 책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기록한 거 또 맵을 통해 갖고 기록한 것을 당근화를 만드는데 그거 문항이 너무 많으면 안 돼. 너무 많으면 못 외우잖아요. 응? 대체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노는데 새로 신선한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새로 신선한 문제는 별로 없어요. 뭐 신선한 문제 찾으려고 인터넷 뒤지고 뭐 이 친구한테 야 너가 학원에 뭐 하냐 이러면 나를 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14년도까지 해석한 건데 그게 과거로 또 돌아가고 그래요. 보통 시험 치고 나면 2년 전 거는 잘 안 나오지만 이거는 상당히 제법 됐으니까 다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복원해갖고 다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당근화를 하는데 이게서 약 한 500문항 정도 하면 될 거다 하는 얘기죠. 500문항을 이 책을 통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뽑고 이런 자료를 막 자기 나름대로 복사를 해갖고 뭐 양면을 하든 아니면 뭐 단면을 하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자기가 썼잖아요, 그죠? 자기가 기록한다. 강의 듣고 맵을 하든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공부한 방법인데 여기 내용 기록 또는 그림 하고 여기는 비워 넣으세요. 공란. 그죠?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오른손 변에 이게 자기 기록한 거 있잖아요. 기록 뭐 기록이나 맵이나 조사이지. 여기 공란은 더 기록할 것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하는 것이 언제 복습? 나중에 보면은 첫 번째 문제 한 것이 한 달 뒤면 또 가물가물해. 그래서 항상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데 이 뇌를 30일이 안 넘는다. 또 10일 안 넘는다. 또 3일 안 넘는다. 일주일 안 넘는다 하는 기법으로. 그래서 3일 이내에 복습한다. 그럼 어떻게 했나? 날짜 써라. 날짜. 그죠? 여기 뭐 몇 년도 몇월. 그죠? 그럼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쌓인단 말이야.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하면 대부분 다 외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응? 암기력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세 번 이렇게 한번 기록한 거 더 이상 기록하지 말고. 그죠?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세 번 정도 보면 중얼중얼 읽고 넘어가고 그죠? 그걸 갖다가 다 외우려고 생각 마세요. 보고 쓰고 읽고 넘기고 그렇죠. 다시 복습하라고. 그렇게 한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는 한 세 번 정도 가면 한 문제에 대해서 약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자동적으로 세 번 정도 하면 다 외워지게 되어 있어요. 뭐 전기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빤한 내용이죠. 뭐 제 아무리 뭐 영어로 나온 거 몇 번 해보면 빤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중간에 뭔가 이 문제와 문제 사이에 연결고리도 요런 내용에다가 이 공간, 그죠? 공간에다가 좀 기록할 걸 좀 기록 깔짝깔짝 해놨고, 그죠? 그림도 그려놔놨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문제 몇 번이다. 문제 1번인데 요것은 뭐 이렇게 문제 3번하고 연관이 되더라. 나름대로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대충 보고 넘기고, 그렇게 그래갖고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는 한 달 전까지는 약 500문항을 이렇게, 노팅을 해놓고 거기에서 막 한 4번 정도는 읽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읽고. 읽을 때 그냥 마음속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늘 전 따지 하듯이 소리 내서 읽어라. 소리 내서 읽어라. 그럼 액션을 통해서 해라. 액션을 통하지 않으면 머리가 잘 안 움직입니다. 공부가 꼭 뭐 이렇게 쓸 때는 할 수 없이 기록할 때는 앉아서 하지만 나머지는 뭐 서서 하든 걸어서 하든 산에 가서 하든 하다 못해 뭐 욕탕에 가서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것은 쓰는 데만 앉아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뭐 철수도 할 수 있는 기고 그래서 혼자만의 공간을 통해 중얼중얼 그래서 소리 내서 이거 소리 내서 그죠? 그래야 촉감 손 쓰잖아요. 귀로 듣는다. 청각 또 입으로 말하고 그죠? 눈으로 보고 오감을 통해 한다. 오감은 이제 미감 이렇게 혀로 돼서 할 수 없으니까 뭐 다 되고 나면 이쁘다 하면서 혀도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오감을 통해서 하는 공부도 중요하다. 그죠? 그런 겁니다. 강의 듣고 기록하고 매핑하고 그걸 오감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다음에 복습. 그죠? 복습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3일 뒤에 하면 이 도대체 뭘 하긴 했는데 하루에 목표를 예를 들어서 많이 해봤자 한 3개에서 5개 정도 할 거예요. 그래봐서 한 100일 정도 되는데 중간에 또 토요일에 일요일에 어디 놀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집안일을 하다 보면 잘 못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5문제 보면 5, 7, 30, 35문제 약 30문제에서 25문제는 할 거예요. 그죠? 일주일에. 그러면 한 달 같으면은 25문제 한다면 뭡니까? 한 100문제는 할 수 있네. 그럼 4개월이면 사실은 이게 요런 그 자료가 그죠? 자기 강의 듣고 하면은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게 또 공부를 한다기 소문을 내잖아요. 소문을 내면은 다 뭐 어느 A 출신은 또 뭐 은하고이다 뭐 하다 뭐 이렇게 막 정보가 막 들어온다고 그게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라고 미리 첫 강의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기능별 구분까지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써라, 그죠? 그런
책을 보고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네 번째 보면은 용어 및 개념 설명이 있습니다. 용어 및 개념 설명은 요거는 면접 대비형입니다. 면접 대비형으로 대충 읽어보세요. 면접 대비형으로. 그죠? 뭐 배전 사업이 뭐다, 발전 사업이 뭐 송년 사업이 뭐다, 일반형 전기 설비 구체적 설명은 뭐다 이런 거죠. 그걸 면접 대비형으로 면접에서 난접시 이런 물어보면 깝깝하다는 얘기죠. 2번을 보죠. 자, 설계 도서. 설계 도서 이것도 뭐 개요 있죠, 개요. 창조행위다. 핵심적인 말을 쓰면 되겠다. 창조행위다. 설계 의도하고 이렇게 내용을 쉽게 표현한 거다 표현하는 그냥 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전기 설비의 건축 설비를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종류법이다, 종류. 종류는 이게 기본 설계 도서하고 실시 설계 도서로 나눠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기본 설계 도서. 그다음에 실시 설계 도서. 자, 기본 설계 도서는 뭐 어떻게 되느냐? 이 보면은 1, 2로 되어 있는데 약 뭐 이렇게 결정 시에 70%를 결정하기 때문에 종목 재단이 중요하다 뭐 있습니다만 그거는 개략적으로 쓰면 되겠죠. 그런 거는 막 이 특성이죠, 막 특성. 이거 70% 그죠? 공사비의 70%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내역에서 이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1, 뭐 어떤 설계 개요, 뭐 모든 개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도, 그 다음에 추정 공사비, 그 다음에 막 기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실시 설계 도서는 이게 시방서부터 해가지고 쭉 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의 글을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설계도서가 이게 도서에 이제 시방서가 들어가고 이게 설계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비 적산서가 내용이 들어가고 막 계산서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다음에 뭐 여러 정정 뭐 보호 개정기라든지 그 정정에 대한 얘기죠. 그런 내용만 간략하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는 면접 시험 대비형 됩니다. 왜냐하면은 설계를 안 하고 면접에 이렇게 경험 없는 사람들이 설계 분야에 안 있다가 이렇게 면접에서 어떤 설계 도서가 어떻게 흘러가냐 물어보면 답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매핑 작업을 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때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